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또다시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터졌습니다. 국제학교라고 부르는 대전의 한 종교교육시설에서 127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지만 선교사를 양성하는 시설입니다. 전국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기숙사에서 함께 먹고 자고 했다고 합니다. 전체 인원 중에 80%가 이미 감염됐습니다. 첫 소식 김태욱 기자입니다. 대전 중구의 IM 선교회 건물입니다. 이 건물 내에 있는 비인가 학교인 IEM 국제학교에서 어제 하루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먼저 이 학교 재학생 2명이 각각 전남 순천과 경북 포항에서 확진됐는데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125명이 추가 확진된 겁니다. 이곳 종교 관련 비인가 국제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등 125명이 확진됐는데 모두 집단 기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상시에 느낀 건 뭐냐면 여기가 무슨 선교단체 뭐 이런 것 같아요. 남녀가 이게 같이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은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젊은 사람들. 이 학교는 해마다 16살에서 18살 청소년을 선발해 기독교 신앙과 중고교 과정을 가르치며 학생들은 24시간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입학 설명회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광주에서 10여 명이 확진된 TCS 국제학교 등 관련 시설만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전국 15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지난 15일까지 입교했으며 그 뒤 외부 출입이나 부모 면담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숙생활을 함으로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교육청과 협의하여 유사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종교 관련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터져나오면서 선교단체 인터콥에 이어 또 다른 전국 감염 확산에 불씨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미국도 코로나 1년인데요. 확진자는 2,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백신의 희망을 걸었는데 미국 백신 접종이 왜 이리 험난한가 했더니 새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봤더니 전임 대통령인 트럼프 시절 제대로 된 백신 배포 계획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에서 처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게 작년 1월 20일인데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누적 확진자가 2,5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 2,800만 명인 걸 감안하면 미국 사람 13명 중 1명이 코로나에 걸린 셈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오늘도 미시간주에서 3건이 확인되는 등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23개 주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스콧 고트립 전 FDA 국장은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도 이미 미국 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CBS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미국 내 백신 접종은 당초 지난 연말까지 목표치였던 2천만 회분을 최근에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백신 접종 지연 사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에 들어와 보니 연방과 주 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백신 배포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The process to distribute the vaccine, particularly outside of nursing homes and hospitals, out into the community as a whole, did not really exist when we came into the White House. 트럼프 행정부에서 코로나 TF의 사령탑 역할을 했던 보건당국자는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그래프를 대통령이 브리핑 때 공개해 전문가들을 제친 별도의 보고 라인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Someone out there or someone inside was creating a parallel set of data and graphics that were shown to the president.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책으로 코로나 대응 초기부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는 곤두박질 치는 비행기를 급히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기 전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두고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분명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뒤늦게 영상을 본 일이 있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당시 담당 경찰관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작년 11월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지만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데다 객관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 직후 경찰관에게
자신이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는 택시기사의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자 경찰은 당시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초경찰서에 해당 수사관을 대기 발령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언제 영상의 존재를 파악했는지, 어디까지 사건이 보고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택시기사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으며 해당 경찰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이 차관에게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피해 택시기사는 폭행 당시 변속기를 주행 상태에 두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관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전의 사건이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고 택시기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의 외교 라인이 분주해졌습니다. 그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한 데 이어서 어제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신임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임기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과를 기대하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초기 한반도 정책의 주도권과 안정을 꾀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필요성이 서로의 소통을 긴밀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어제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방수장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통화는 오스틴 장관 인준안이 가결된 지 하루 만에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면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평가했습니다. 두 장관은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발전시키는 데 긴밀히 협력하자며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 신뢰를 다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어제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도 전화통화를 가졌는데 교도통신은 통화 내용 중 미일 양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침, 즉 CVID를 확인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어 한국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한국과 일본에 잇따라 전화를 걸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제기한 새로운 대북 전략이 무엇인지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관련국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등이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서 새로운 전략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And we obviously still have a vital interest in deterring North Korea. We will adopt a new strategy to keep the American people and our allies safe. 북한과 성급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신중함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이고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 창의적인 북핵 해법을 찾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사회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한때는 사장님, 직장인이었던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내몰리며 코로나 난민이 돼가고 있는 지금 취약계층을 따로 분리하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구제 방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의 복지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건 없이 생필품을 지원하는 복지 실험이 최근 시작됐습니다. 코로나가 만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사연을 정동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영하 10도에 가까운 강추위를 피하기 위해 온몸을 중무장한 사람들. 등산복 차림의 어르신부터 롱패딩을 입은 젊은 층까지 세대도 성별도 제각각입니다.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밥과 쌀, 반찬거리, 생필품 등을 무료로 준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눈보라치는 강추위 속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줄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줄이 엉키고 번호표 순서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급기야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그지도 아니고. 한 달여 전 시작할 때 한 개 지점당 하루 4-5명이었던 경기도 먹거리 그냥 드림 서비스의 이용객은 하루 100명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쌀이랑 이렇게 참치 바로 드실 수 있는 거, 또 이제 음료수. 온 사람들의 사연은 각기 다르지만 푸드뱅크에 줄을 선 경험은 처음입니다. 자녀의 생리대를 대신 챙기는 어머니. 이거는 비누인가? 가장 역할을 하던 딸이 최근 실직했습니다. 처음 와보신 거죠?
저는 일 없고 지금 집에 노는데 제 딸이 알바해서 일이 없어요. 석 달 전 생업인 청소 일을 그만둔 할아버지. 여기서 어르신 필요한 거를 골라보세요 한번. 업체는 고령인 할아버지에게 겨울철 야외 노동은 위험하다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밥이라도 한 숟갈 먹으려면은 그래도 뭔가가 있어야 제대로 그렇지 않으면 맨날 간장이나 된장이나 발라서 먹는데 일이 끝나고 나니까 더 힘들죠. 뭐 말에 생기는 것도 없고. 꿈을 안고 온 한국. 계속되는 실직과 차별에 힘겨워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해요. 코로나 때문에 일을 많이 없어요. 없으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4개월 됐어요. 나 외국이니까 그냥 만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꺼려합니다.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소득이 감소하신다든지 뭐. 그래도 급하게 연락하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생계가 어렵다는 사실을 공개하면 부정적인 인상을 받게 된다는 낙인 효과를 걱정해서입니다. 휴대폰 번호 이외의 신분 확인이 없는 그냥 드림 서비스가 뜨거운 반응을 받은 이유입니다. 기부나 무료 지급 대신 공유라는 표현을 통해 거부감을 낮추기도 합니다. 이웃 주민이 남는 음식을 자발적으로 채우고 누구나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수원시 공유 냉장고. 집에서 사요 남는 거 재료다 이 안에 넣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정이 어려운 이웃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인터넷 지원 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공공기관처럼 수급 자격을 일일이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있지만 멀리 살고 있어 부양을 받기 어려운 할아버지 등입니다. 저 운동학교에서 박스 주스를 댕겨서 가져가고 그때는 먹고 사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의 심화에 따라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공유 냉장고의 이용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정 대상이 취약계층이었다면 요즘에는 정말 누구나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 사람이 신분이나 경제적 여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주민들의 요청이 쇄도하면서 지난 8월 14곳이던 공유 냉장고는 26곳까지 증가했습니다. 자제분들이 코로나 전에는 이제 노동인이라도 나가셔서 이렇게 좀 버시고 하셔가지고 도와주시고 이러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 오셔서 자제분들 것까지 챙겨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불황으로 1년 만에 사장님에서 구직자로, 근로자에서 실업자로 코로나 난민이 되어버린 사람들. 코로나가 만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사회복지 실험이 시리에 빠진 시민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